시면의 등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응시하는 시간, 우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과 함께 걷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해칠 능력이 없는 무해한 사람입니까? 불편하지만 필요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당신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박 부장이 당신의 기획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그 얼굴에 비친 것은 선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목소리를 낼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질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해칠 능력이 없는 무해한 사람일까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무해함을 선함으로 착각하는 현대인의 비겁함을 폭로했습니다. 2018년 토론토 대학교의 한 강의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노트북을 열고 앉아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해한 사람입니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들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들에 미세한 긴장이 흘렀고 강의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피터슨은 해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을 현대인의 가장 큰 자기기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송곳니 없는 사자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사자가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하지만 사자가 애초에 송곳니가 없어서 쓸 수 없는 것, 그것은 무능이다. 초원 위에서 조용히 풀을 뜯는 모습은 외형상 둘은 똑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평화를 사랑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혹시 그것이 싸울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다. 피터슨은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되려면 먼저 위험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야 폭력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고. 능력이 없어서 평화로운 것은 평화가 아니라 무력함일 뿐이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해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토론토에서 서울로, 강의실에서 당신의 회의실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박 부장이 포인터를 들고 첫 장을 가리켰다. 당신이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우며 작성한 기획안. 하지만 첫 페이지 하단에는 그의 이름만 있었다.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이 기획안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단 한 문장이면 된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왜 열리지 않는가? 박 부장이 무서워서? 동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돼서?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서? 진짜 이유는 달랐다. 당신은 애초에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스쳐 지나가며 수고했다고 말했고 당신은 고맙다고 답했다. 무엇이 수고스러웠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에 고마워하는지도 모르면서 입가의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이것이 웃음인지 경련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큰 사람이니까. 피터슨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당신은 정말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사람이어서 크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에서 멈췄고 다른 직원 2명이 탔다. 그들도 당신을 보고 인사했지만 당신은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좁은 공간을 채웠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숫자만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당신도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구부정해졌는지 모릅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양보하고 참고 이해하고 웃어넘기며 그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피터슨의 강의실에서 들려온 질문이 당신을 관통했다.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송곳니가 없어서 쓸 수 없었던 것입니까?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고 들어가 물을 샀다.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뒤에 선 사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당신은 재빨리 옆으로 비켜섰다. 반사적으로 생각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이 당신이다. 비켜서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무해한 사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거울을 마주했다. 45년을 살아온 얼굴, 20년을 회사에서 보낸 얼굴. 그 얼굴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선함을? 아니면 두려움을? 관자놀이에 욱신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목 뒤가 뻐근했고 어깨가 무거웠다. 이 무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안다. 선택할 능력이 없었던 삶의 무게, 저항할 힘이 없었던 세월의 무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의 무게. 당신은 이것을 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숙함이라고 포장했고 어른스러움이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토론토 강의실의 질문이 메아리쳤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해한 사람입니까? 무해함은 선함이 아니다. 송곳니 없는 사자는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이다. 이것이 피터슨이 폭로한 잔인한 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45년간 외면해온 진실이다.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실, 점심시간이었다. 한 아이가 당신의 도시락을 빼앗았습니다. 교실 한쪽 구석에서 반 친구들은 모두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당신도 말하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더 약해 보일까봐. 울면 더 만만해 보일까봐. 그 아이는 당신의 도시락을 열어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친구 몇이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선생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을 것이지만 교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방과 후 당신만 따로 불렀습니다. 교무실 한쪽 책상 앞. 괜찮냐고 물었다. 당신은 괜찮다고 답했다. 정말로 괜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으니까.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참는 내가 더 어른스럽다고. 이런 일에 흥분하지 않는 내가 훌륭하다고. 너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 그 순간 무언가가 당신 안에 각인되었다. 참으면 칭찬받는다. 양보하면 인정받는다. 침묵하면 착한 사람이 된다. 학교를 나섰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30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준비 중이었고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하는 법을 몰랐는지도 모른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혼자 울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고 아팠지만 계속 쥐었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이불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피터슨은 아이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참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미덕 교육이 아니라 무력화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훈련받았다. 참는 것이 옳다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그리고 이 훈련은 40년간 이어졌습니다.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당신은 계속 참았습니다. 계속 양보했습니다. 계속 침묵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의 길이라고 믿으면서 40년 후 회의실에서 박 부장 앞에서의 침묵.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시작된 40년간의 훈련 결과였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보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지 않습니다. 서 있는 것이 피곤해도, 무릎이 후들거려도 나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책상 앞, 동료가 부탁한 일을 대신합니다. 본인 업무도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야근하는 밤, 모두가 퇴근했지만 당신만 남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집, 거실 소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양보합니다. 리모컨을 건네주고 가족이 원하는 채널을 본다. 나는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저녁 식탁, 먹고 싶은 반찬을 남겨둡니다.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순간 당신은 도덕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 쾌감은 달콤하다. 고통스럽지만 달콤하고, 쓰디쓰지만 중독된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등이 굽어가고 허리가 휘어간다. 하지만 이 무게가 자랑스럽다. 십자가를 진 순교자처럼, 고난을 견디는 성인처럼. 피터슨은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드러난다. 당신은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도피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선택으로부터, 진짜 삶으로부터.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싸울 능력이 없는 것이었다. 양보하는 것이 관대함이 아니라 요구할 용기가 없는 것이었다. 참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라 표현할 힘이 없는 것이었다. 착한 사람, 당신은 이 단어로 스스로를 가뒀다. 도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그리고 이 감옥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밖의 세계는 위험하고 여기는 평화롭다고. 밖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당신은 선하다고. 하지만 안전한 대신 공허했다. 평화로운 대신 무의미했다. 착한 대신 투명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얕아지고 목이 조여온다. 이것이 안전의 대가다. 이것이 착함의 대가다. 어느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홀로 남은 책상, 컴퓨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득 질문이 떠올랐다. 과연 이것이 당신이 원했던 삶입니까? 45년을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칭찬받았고 인정받았다. 하지만 행복했습니까? 살아있었습니까?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40년 전 쥐었던 그 주먹, 이제는 펴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다. 손금이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선들, 얼마나 많이 쥐었는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이 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손으로 무엇을 잡았습니까? 이 손으로 무엇을 지켰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주먹만 쥐고 살았다.
그저 참기만 했다. 그저 양보하기만 했다. 피터슨의 강의실로 돌아갑니다. 칠판에 적힌 문장이 다시 보입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해한 사람입니까? 이제 답을 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해칠 능력이 없는 무해한 사람이었다. 송곳니가 없어서 물지 않은 것을 자비라고 불렀다. 날개가 없어서 날지 않은 것을 겸손이라고 불렀다. 목소리가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을 성숙이라고 불렀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달콤한 자기기만, 아름다운 거짓말. 하지만 거울은 진실을 보여준다. 그 안에 비친 45년의 얼굴. 착함이 아니라 두려움, 선함이 아니라 무력함, 미덕이 아니라 도피. 이때 비로소 보였을 것이다. 당신이 갇힌 곳이 어디인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피터슨이 칠판에 또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괴물이 되어라. 그리고 길들여라. 강의시 술렁였습니다. 노트북 치는 소리가 멈췄고 누군가는 펜을 놓았다. 충격, 당혹감, 거부감. 피터슨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폭력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능력을 갖추하는 것이라고, 해칠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해치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를 얻는다고. 학생 하나가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물이 되느냐고. 피터슨은 예시를 들었다. 격투기를 배운 사람 이야기. 그는 길거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다. 왜? 자비로워서?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다. 언제든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먹을 쥔 채로 주머니에 넣고 걸어간다. 이것이 진정한 자제력이다. 반면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 그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외형상 둘은 똑같아 보입니다. 모두 평화롭게 걸어간다. 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협상 테이블의 비유도 등장했다. 탁월한 협상가는 언제든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거래를 깨뜨릴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하지만 앉아 있다. 왜? 소극적이어서? 아니다. 나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에는 힘이 있다. 이 침묵에는 권력이 있다. 당신의 경우로 돌아옵니다. 회의실에서 침묵했던 당신, 박 부장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던 당신. 만약 당신에게 그를 제압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증거가 있었다면, 언제든 그를 무너뜨릴 카드가 있었다면, 그때의 침묵은 비로소 선택이 됩니다. 자비가 되고 성숙함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다. 무능이고 겁이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불편하다. 하지만 진실이다. 송곳니를 가진 사자만이 자비를 논할 자격이 있다. 이빨 없는 늑대의 평화주의는 평화가 아니다. 무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어느 순간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위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하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를 얻는다. 피터슨은 구체적 조언을 제시했다. 첫째, 목소리.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배우라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 주저하지 않는 목소리. 이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목소리 톤 하나로 권력 관계가 재편된다. 둘째, 눈. 시선을 피하지 말라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라고. 권력은 종종 눈빛에서 시작된다.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것은 작은 용기처럼 보이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다. 셋째, 언어. 아니오라는 한 단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원하지 않는 커피 한 잔 거절하기. 원하지 않는 약속 한 건 거절하기. 그리고 점점 큰 것으로 부당한 요구 거절하기. 부당한 대우 거절하기.
부당한 관계 거절하기, 아니오라는 단어 하나가 당신의 경계선이 됩니다. 이 경계선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 넷째, 불편함, 갈등을 회피하지 말라고,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말라고, 침묵이 아니라 말하기, 양보가 아니라 주장하기,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하기. 턱이 떨립니다. 발목이 저리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다. 주의사항도 덧붙였다. 이것은 당장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한 발짝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한다고. 40년 동안 무해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 1년쯤은 위험한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당신의 하루를 상상해봅니다. 내일 아침 회의실, 박 부장이 또다시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소개하려 한다. 이번에는 손을 듭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굳고 동료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모인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말합니다. 이 기획안의 핵심 아이디어를,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워 고민한 내용을, 이것이 괴물이 되는 첫걸음이다. 이것이 송곳니를 드러내는 순간이다. 혹은 퇴근 후 동료가 술 한잔하자고 합니다. 피곤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 오늘은 힘들어서 다음에 하죠라고 말합니다. 핑계가 아니라 진실을 미안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동료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당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이 경계선을 긋는 순간이고, 이것이 아니오를 연습하는 시간이다. 혹은 주말, 가족 모임, 항상 그래왔듯이 누군가 당신에게 또다시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이번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 있습니다. 불편한 공기가 흐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딘다. 이것이 괴물을 길들이는 훈련이다. 피터슨의 강의실, 마지막 장면.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괴물이 된다는 것이 두렵다고. 사람들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무섭다고. 피터슨은 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강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그 힘으로 착한 일을 하라고. 힘 없는 선함은 선함이 아니라고. 능력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고. 먼저 괴물이 되는 법을 배워야 그 괴물을 길들일 자유를 얻는다고.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전한 무해함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사람이 되어 진정한 선함을 배울 것인가? 이 선택은 외롭지 않습니다. 피터슨의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처럼, 저 질문 앞에서 떨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함께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송곳니를 가진 사자만이 송곳니를 쓰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날개를 가진 새만이 날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목소리를 가진 사람만이 침묵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45년 동안 무해했다면 이제 한 해쯤은 위험해질 수 있다. 20년 동안 침묵했다면 이제 한 번쯤은 말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원하지 않는 커피를 거절하는 것부터, 오늘 저녁 보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에 리모컨을 넘기지 않는 것부터, 그리고 천천히 한 발짝씩 능력을 키웁니다. 목소리를 찾고 경계선을 긋습니다. 괴물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길들인다. 이것이 피터슨이 제시한 역설적 처방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함으로 가는 길이다. 등이 펴집니다. 턱이 올라가고 눈빛이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무해한 사람이 아니다. 위험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위험함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함이다. 지면을 응시하는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서울로, 강의실에서 당신의 삶으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함께 걸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까?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답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질문은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 회의실에서, 내일 저녁 거울 앞에서 이 질문이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면의 등대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지면을 응시하는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서 있다. 지면의 등대였습니다.